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끝을 알 수 없는 기묘하고 오싹한 밤의 기록들, 여기는 밤기록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요, 귀신이나 원혼이 나오는 영적인 공포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 귀신보다 더 소름 끼치고 숨통을 꽉 조여오는 그런 공포죠. 바로 현실 공포. 그 중에서도 절대적인 돈과 권력이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철저하게 짓밟고 파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아주 어렵게 발걸음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동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진입니다. 동진님, 오늘 스튜디오에 오시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시고 지금도 안색이 많이 창백하신데요. 긴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따뜻한 물 한 모금 드시겠어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나와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도 막 지금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입안이 바싹바싹 마르네요. 어떤 존재가 그렇게 두려우신 건가요?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 가해자 때문인가요? 네, 맞아요. 그놈, 아니 그 사람. 아직도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이 방송을, 그러니까 밤기록 채널을 듣고 있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막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등 뒤에서 듣고 있을 것 같고. 헐, 진짜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미 다 지난 일인데도 그렇게까지 공포에 질려 계신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부자, 뭐 돈 좀 있는 졸부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부를 쥐고 있는 그야말로 재벌 집안의 자제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그 지역 상권이나 땅을 거의 다 쥐고 흔들던 그런 집안. 제가 오늘 가명으로 똘비라고 부를게요. 그 똘비라는 사람이 제 친구 A를 어떻게 산채로 지옥에 쳐넣었는지, 그걸 제가 바로 옆에서 다 봤잖아요. 그 피비린내 나는 돈의 폭력을요. 잠깐만요. 피비린내 나는 돈의 폭력이라니. 벌써부터 숨이 턱 막히는데요. 친구 A분과 똘비 두 사람은 원래부터 아는 사이였나요? 그렇게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얽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 친구 A랑 저, 그리고 그 똘비까지 다 같은 지역에서 운동을 했던 선후배 사이였어요. A는 중학교 때까지 엘리트 체육을 하다가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결국 운동을 포기하고 공고에 진학을 했거든요. 자동차 정비사가 되겠다고요. 그렇게 20대가 돼서 A는 작은 카센터를 하나 운영하면서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저도 작은 장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럼 똘비는요? 똘비는 저희보다 2살 어린 후배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타고 다니는 차부터가 무슨 외제차도 아니고 막 한정판 스포츠카 이런 거 끌고 다니고. 근데 웃긴 게 이 똘비네 집안이 엄청나게 가부장적이고 억압적인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라면 진짜 죽는 신용이 아니라 죽어야 하는 그런 집안 분위기였거든요. 아, 돈은 엄청나게 많지만 아들한테 숨 막힐 정도로 엄격한 그런 회장님 스타일의 아버지였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똘비가 나이 먹고 좀 늦은 사춘기가 온 건지 아버지한테 반항을 하겠다고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혼자 힘으로 돈 벌어서 살아보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집을 나왔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회장님 아들 타이틀을 떼고 나면. 당연하죠. 아버지가 가출하자마자 그놈 명의로 된 신용카드, 통장 싹 다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현금줄이 다 끊기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애가 바닥을 기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 똘비가 제 친구 A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A분한테요? 그 돈 많은 재벌 후배가 가난하게 자수성가한 선배한테 돈을 빌려달라고요? 네, 그것도 무슨 억 단위도 아니고 딱 70만 원. 70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방세 낼 틈이 없다고요. 자기가 한 보름 정도 뒤에 이자 쳐서 바로 갚겠다고. A 입장에서는 후배가 막 그렇게 사정을 하니까 자기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배된 도리로 70만 원을 바로 계좌로 싸준 거예요. 70만 원. 서민들한테는 절대 적은 돈이 아니죠. 특히 작은 카센터 운영하시면서 한 푼 두 푼 모으시던 A분한테는 더 크게 느껴졌을 텐데요. 그런데 똘비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았나요? 아니요.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연락 한 통 없는 거예요. A도 참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대요. 똘비야, 혹시 그때 빌려간 돈 언제쯤 줄 수 있냐고. 근데 그놈 반응이 진짜, 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네요. 네? 어떻게 반응했는데요? 그냥 막 짜짐을 내면서 그 푼돈 70만 원? 형, 내가 깜빡했네.
아, 그 참 사람 귀찮게 70만 원 가지고 쪼잔하게 진짜. 나 바쁘니까 나중에 줄게 하고 그냥 뚝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A가 거기서 꼭지가 확 돌아버린 거죠. 아니 돈을 떼인 것도 열받는데 자기를 무슨 거지 취급하니까. 세상에, 빌려간 사람이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나왔군요. A분 입장에서 한 자존심이 엄청 상하셨겠어요. 완전 짓밟힌 거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저희 운동했던 선후배들끼리 당구장에서 모이는 날이 있었어요. 저도 거기에 있었고요. 한참 당구 치면서 놀고 있는데 그 당구장 문을 열고 똘비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지갑에 아주 돈을 두둑하게 꽂고서요. 당구비 내기하려고 폼을 딱 잡으면서요. 와, 빚진 돈 70만 원은 안 갚으면서 당구장에서 내기할 돈은 빵빵하게 들고 나타났다는 거네요. A분이 그걸 보고 가만히 안 계셨을 것 같은데요. 가만히 못 있었죠. A가 그 순간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사람들 다 있는 당구장 한가운데서 똘비한테 소리를 빽 지른 거예요.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내 돈 70만 원은 안 갚으면서 여기서 쳐놓을 돈은 있냐? 너 진짜 사람 새끼도 아니다, 이러면서 막 쌍욕을 퍼부었어요. 주변 분위기가 완전 얼어붙었겠네요. 똘비 반응은 어땠나요? 똘비 얼굴이 진짜 그 순간 똘비 표정을 제가 아직도 못 잊어요. 막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게 아니라 입꼬리를 아주 기괴하게 씩 올리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변 사람들을 쓱 한번 쳐다보고는 진짜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A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형, 지금 나 먹이는 거야? 이깟 70만 원 때문에 나를 벌레 취급하네? 좋아, 내가 내일 갚아줄게. 이자 아주 두둑하게 쳐서. 그 말 딱 한마디 남기고 큐대 집어던지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진짜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였다는 걸요. 그 눈빛, 막 살가죽이 벗겨지는 것처럼 끔찍한 눈빛이었어요. 70만 원을 갚으라는 외침에 돌아온 그 서늘한 미소와 경고. 동지님, 그날 당구장 사건 이후에 똘비는 정말고 돈을 갚았나요? 이자를 두둑하게 쳐서 주겠다고 했잖아요. 네, 갚긴 갚았어요. 다음날 바로 다른 후배를 통해서 현금 100만 원을 보내더라고요. 원금 70만 원에 이자 30만 원을 얹어서요. A는 내심 찝찝하긴 했지만 그래도 돈을 받았고, 또 똘비가 그 이후로 우리 모임의 발길을 뚝 끊었거든요. 아예 연락 두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A는 자존심 상해서 안 나오나 보다, 그래도 이자까지 쳐서 갚았으니 끝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럼요.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정확히 6개월이 지났어요. 저희가 또 선후배들끼리 모여서 당구를 치고 있었는데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반년 만에 똘비가 나타난 거예요. 헐, 6개월 만에요? 아버지가 모든 지원을 끊어서 가난에 허덕이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났나요? 아니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한테 다시 복종을 맹세하고 들어간 건지 타고 온 차부터가 아예 급이 달랐어요. 그때는 그냥 소나타 같은 걸 타고 다녔는데 그날은 람보르기니, 그 짐승 으르렁거리는 소리 나는 엄청나게 큰 SUV 있잖아요. 그걸 떡하니 끌고 나타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번쩍한 명품으로 싹 다 휘감고 얼굴에는 아주 여유로운 그 재수없는 미소를 띠고서요. 와, 소름 돋네요. 권력을 다시 쥐고 돌아온 거군요. A분을 만났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그게 제일 무서운 부분이에요. 화를 내거나 앙금이 남아있는 척을 안 했어요. 오히려 똘비가 먼저 A한테 다가가서 살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형, 잘 지냈어? 하면서요. A도 흠칫 놀랐지만 속으로는 이 엄청난 동아줄을 내가 굳이 쳐낼 필요가 없지 하는 계산이 섰겠죠. 그래서 같이 웃으면서 받아줬어요. 당구도 치고 농담도 하고 분위기가 엄청 좋았어요. 저도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고요. 근데 밤이 깊어지니까 똘비가 갑자기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떤 제안을요? 오랜만에 모였는데 오늘 자기가 끝내주는 대로 모시겠다고요. 자기가 다 쏠 테니까 가자고. 그날 A, 저, 그리고 다른 선배 1명, 이렇게 4명이서 똘비 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 비싼 차 가죽 시트 냄새를 맡으면서 다들 좀 들떠 있었죠. 도착한 곳이 시내 중심가에 있는 진짜 간판도 없는 룸살롱이었어요. 상위 0.1%들만 몰래 가는 그런 비밀스러운 멤버십 술집이요. 간판도 없는 최고급 룸살롱이요? 그 안은 어땠나요? 막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엄청 무겁고 끈적한 향수 냄새랑 시가 냄새가 훅 끼쳐오는데 바닥에 깔린 카펫이 얼마나 두꺼운지 발이 푹푹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내 신발 바닥에 묻은 먼지가 이 카펫을 더럽힐까봐 걷는 것조차 눈치가 보일 정도로요.
룸 안은 눈이 부시게 화려했고 들어오는 여성분들도 솔직히 연예인 뺨치게 예뻤어요. 양주가 몇 병이나 들어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똘비가 알아서 최고급으로 척척시키고 저희는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서 미친 듯이 마시고 떠들었죠. A도 아주 신이 나서 노래도 부르고 똘비한테 비위도 맞춰주고. 잠깐만요. 근데 똘비가 그렇게 쉽게 아무 조건 없이 최고급 대우를 해줄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다 계산된 함정이었어요. 새벽 2시쯤 됐나? 술자리가 파할 때쯤 되니까 똘비가 웨이터를 부르더라고요. 지배인이 영수증에 꽂힌 까만 가죽판을 들고 아주 공손하게 들어왔어요. 똘비가 그걸 쓱 열어보더니 피식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싸게 먹었네. 2천만 원. 네? 2천만 원이요? 하룻밤 술값이요? 네. 저도 그때 숨이 턱 막혔어요. 2천만 원이라니 제 1년 가게 순수익률이랑 맞먹는 돈인데. 근데 똘비가 갑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계산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1번 형은 평소에 나 잘 챙겨줬으니까 내 돈으로 내고, 동진이 형도 오늘 고생했으니까 내가 낼게, 이러더니 마지막으로 A를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그 룸 안에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다 사라진 것처럼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얼음이 유리잔에 부딪히는 쨍그랑 소리만 들리는데 똘비가 입을 열었어요. 설마 A분한테 돈을 내라고 한 건가요? 네. 근데 A 형, 우리 형이랑 나랑은 서로 주고받을 게 없는 깔끔한 사이잖아. 형 몫은 형이 내야지. 딱 나눠서 500만 원. 형이 내. 와, 미쳤네요 진짜. 동네 작은 카센터 사장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이 어딨겠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A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는 게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A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똘비야, 형이 지금 돈이 어딨냐? 갑자기 500을. 이렇게 말끝을 흐르니까 똘비가 갑자기 소파에 푹 기대 앉으면서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아니, 돈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재밌게 놀았어? 돈이 없으면 애초에 이런 데를 오질 말았어야지. 형 진짜 사회생활 헛했네.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완전 바닥까지 짓밟아버리네요. 동진님도 옆에 계셨는데 엄청 무서우셨겠어요. 저요? 저 진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요. 아니, 숨 쉬는 소리조차 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A가 너무 비참해져서 내가 내일 사무실 가서 돈 끌어모아서 꼭 이체해줄게, 이러면서 사정을 했어요. 근데 똘비가 아주 경멸하는 눈빛으로 A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자기 그 두꺼운 악어 자국 지갑을 척 열더라고요. 그 안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아주 다발로 꽂혀 있었거든요. 그걸 손가락으로 딱딱 소리나게 뽑더니 옆에 있는 지배인이랑 아가씨들한테 팁이라면서 한 장씩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종이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가 제 뼛속까지 긁어대는 것 같았어요. 와, 이건 진짜 돈으로 사람의 존엄성을 완전히 난도질하는 거네요. 지갑에 돈이 썩어 넘친다는 걸 보란듯이 과시하면서 너한테 빌려줄 돈은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더니 똘비가 자기 블랙카드를 테이블에 탁 던지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일 줄 돈 없으면 증빙되지 말고 이걸로 결제해. 내가 형한테 500 빌려주는 거야. 알았어? 이날 밤 A는 똘비의 카드로 자기 술값을 결제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그 술집을 빠져나왔어요. 저도 다른 선배도 A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우리가 나서면 우리한테도 불똥이 튈 게 너무 뻔했기 때문이죠. 비겁하지만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날 밤 술집에서 5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된 A분, 그 다음날 바로 돈을 갚았나요? 동진님 말씀대로라면 카센터 운영하시면서 하루아침에 500을 빼기는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A도 가장이잖아요. 어떻게든 자존심도 챙기고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여기저기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서 딱 500만 원을 맞췄대요. 그러고 나서 똘비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는 거예요. 문자로 계좌번호 남겨라, 500 보낸다 해도 답장이 없고요. 일부러 피한 거군요. 피를 말리려고. 맞아요. 그렇게 이틀인가 3일인가 지났는데 아침에 A가 출근하려고 아파트 1층 현관을 딱 나오는데 입구에 검은색 정장을 쫙 빼입은 덩치 큰 남자 한 명이 서 있더래요. 그 남자가 A를 딱 막아서더니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 A 사장님 맞으십니까? 똘비 이사님께서 정산할 게 있으시다고 지금 같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정장 입은 남자요? 그거 완전 납치 아닌가요? 도망쳤어야죠. 그게 도망을 칠 수가 없어요. A도 똘비 성격을 아니까 여기서 반항하면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잖아요. 게다가 500만 원 갚고 빨리 이 지독한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만 컸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차에 올라탔는데
도착한 곳이 시내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인 4층에 딱 내렸는데 4층에 내렸는데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숨이 턱 막힐 정도로 텅 빈 공간이었대요. 파티션도 없고 책상도 없고 그냥 그 4층 통째가 시멘트 바닥이 다 드러난 빈 사무실인 거예요. 그 넓은 공간 한가운데 누가 봐도 엄청 비싸 보이는 가죽 회장님 의자가 하나 딱 놓여 있고 그 앞에 싸구려 철제 접이식 의자가 하나 있었대요. 그리고 벽 쪽에는 아까 그 정장 입은 남자 같은 사람들이 3명이나 더 서 있고 A를 데려온 남자까지 총 4명이 그 빈 공간에서 A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와,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요? 똘비는 거기 없었나요? 없었어요. 정장 입은 남자가 A한테 저 철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더니 핸드폰을 달라고 하더래요. 중요한 이야기 할 거니까 통화되면 안 된다고. A가 기분이 확 나빠져서 내가 내 핸드폰을 왜 주냐? 나 그냥 가겠다 하고 일어서려고 했는데 그 정장 입은 4명이 아주 천천히 아무 말 없이 A 쪽으로 한 발짝씩 걸어오더래요. 그 발소리 뚜벅 뚜벅 그 구두 굽소리만 그 넓은 공간에 울리는데 아, 여기서 내가 거절하면 진짜 뼈도 못 추리겠구나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결국 폰을 뺏기고 그 싸구려 의자에 앉아서 꼬박 1시간을 기다렸대요. 1시간이요? 사람 피를 완전히 말리는 거네요. 그쵸. 1시간쯤 지나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똘비가 아주 여유롭게 걸어 들어오더래요. 회장님 의자에 푹 기대 앉더니 형, 오래 기다렸어? 이러길래 A가 화를 꾹 누르고 나 돈 500 줄 거 있으니까 계좌번호 줘. 빨리 이체하고 나 일하러 가야 돼. 이랬어요. 그랬더니 똘비가 진짜 악마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요? 형, 500이라니 계산이 틀렸잖아. 술값 500에다가 내가 예전에 형 친구 통해서 이자 쳐서 보낸 돈 100만 원 있지? 그것도 내 돈이니까 다시 받아야지. 그리고 형이 나 모욕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서 깔끔하게 1000만 원으로 하자. 이러더래요. 네? 아니, 지가 빌렸던 돈 갚은 걸 왜 다시 내놓으라고 해요? 1000만 원이라니 완전 생떼잖아요. 그러니까요. A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무슨 개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 그냥 간다. 하고 벌떡 일어섰대요. 근데 똘비가 픽 웃으면서 뒤에 서 있던 남자한테 손짓을 딱 하니까 그 남자가 A 핸드폰을 똘비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똘비가 A한테 폰을 던지면서 딱 한마디 했대요. 형, 지금 형수님한테 전화 한번 걸어봐. 헐, 설마 가족을 건드린 거예요? 네. A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아내 목소리가 아니라 웬 낯선 남자 목소리가 여보세요? 하고 받는 거예요. A가 너무 놀라서 누구세요? 내 아내 폰인데 당신 누구야? 소리를 질렀더니 그 남자가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똘비 이사님 직원입니다. 딱 이러고 끊어버린 거예요. 미쳤다. 아내가 납치된 거잖아요. 그 순간 A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대요. 똘비가 A를 내려다보면서 이러더래요. 형, 지금 이 문 열고 나가면 형수님이랑 3살짜리 딸내미 얼굴 평생 못 봐. A가 그때 알았대요. 아, 이건 진짜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하라는 대로 해야 내 가족이 사는구나. A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똘비야, 아니 이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어떻게든 1000만 원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제발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 자존심 강하던 가장이. 그래서 똘비가 알았다고 했나요? 아니요. 똘비가 자기 안주머니에서 수표를 한 장 꺼냈는데 그게 1000만 원짜리 수표였어요. 그걸 A 눈앞에 딱 보여주더니 라이터를 켜서 그 1000만 원에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 비싼 종이가 타들어가면서 재가 돼서 바닥에 후두둑 떨어지는데 똘비가 이러더래요. 형, 1000만 원은 나한테 추울 때 불쑤시개로 쓰는 종이 조각이야. 나 돈 필요 없어. 형한테 받을 정산은 다른 걸로 할게. 다른 거요? 돈이 아니면 도대체 뭘로 정산을 하겠다는 거죠? 몸으로 때우라는 거였죠. 한 대당 10만 원씩 쳐서 종아리 100대를 맞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룰이 있었어요. 100대를 맞는 동안 절대 입에서 신음소리 하나 내면 안 되고 몸을 움찔거려서도 안 된다고요. 소리를 내거나 몸이 움직이면 카운트는 다시 0부터 시작이라고요. 와, 성인 남자가 종아리를 100대 맞는 것도 죽을 맛인데 소리도 내지 말라고요? 그게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고통인가요? 못 버티죠. A가 바지를 걸더 올리고 그 철제 의자 위에 올라탔대요.
정장 입은 남자가 아주 두꺼운 몽둥이를 들고 와서 치기 시작하는데 처음 10대, 20대까지는 A도 운동했던 깡이 있으니까 입술을 꽉 깨물고 피가 나도록 버텼대요. 그런데 20대가 넘어가는 순간 때리는 놈이 갑자기 파워를 확 올려서 진짜 뼈가 부서져라 팍 하고 내리친 거예요. 그 순간 A도 모르게 헉 하고 숨소리가 터져 나온 거죠. 아, 안 돼. 소리 내면 0부터 다시 시작이잖아요. 네. 똘비가 손뼉을 짝 치면서 소리 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해. 이러면서 악마같이 웃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지옥이었어요. 몇 대를 맞았는지 셀 수도 없었대요. 종아리 살가죽이 다 터져서 바닥에 끈적한 피가 뚝뚝 떨어지고 바닥에 피가 고이니까 똘비가 때리는 걸 멈추게 하더니 A한테 수건을 하나 툭 던지면서 이러더래요. 형, 바닥 더럽다. 형 피는 형이 닦어. 그 찢어진 다리로 내려와서 자기가 흘린 피를 닦고 다시 의자에 올라가서 맞고 무한 반복이었던 거예요. 진짜 토가 나올 것 같네요. 사람을 무슨 벌레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언제 끝난 거예요? 안 끝나요. 100대를 절대 채울 수 없는 룰이잖아요. 결국 A가 의자에서 굴러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똘비 발목을 붙잡고 오열을 했대요. 이사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개자식이었습니다. 제발! 막 짐승처럼 물어부지니까 똘비가 아휴, 형 알았다고 그만 때릴게. 이러더니 A4 용지 3장이랑 펜을 가져오게 하더라고요. A4 용지요? 거기다 뭘 쓰라는 거죠? 포기각서 같은 건가요? 아니요. 똘비가 콧노래를 막 흥얼거리면서 그 종이 3장에다가 글씨를 하나씩 쓰더래요. 첫 번째 종이에는 아빠, 두 번째 종이에는 엄마, 세 번째 종이에는 딸, 그리고 피 흘리고 있는 A 얼굴 앞에 그 종이 3장을 딱 늘어놓고는 이러는 거예요. 자, 형, 내가 선택지를 줄게. 1번 애비 없는 자식, 2번 애미 없는 자식, 3번 자식 없는 부모. 이 셋 중에 누가 죽을지 형이 하나 골라. 미쳤다, 미쳤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해요. 딸이 3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3살 배기 딸내미가 죽을지 자기 아내가 죽을지 고르라는 거예요. A가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가 죽겠다 하니까 똘비가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형은 죽을 권리가 없어. 룰 위반이야. 빨리 골라. 진짜 그 텅 빈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서 자기 가족 목숨을 두고 고르라는 압박을 받는데 A가 정신이 아예 나가버린 거죠. 실성한 사람처럼 꺼이꺼이 울고만 있으니까 똘비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지 이러더래요. 형이 춤 한번 시원하게 추면 내가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잖아. 네? 춤을 추라고요? 그 다 터진 다리로요? 네. 김은국의 호랑나비 부르면서 춤을 춰보래요. 그럼 용서해줄게. A가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다리로 비틀비틀 일어나서 엉엉 울면서 그 정장 입은 놈들 앞에서 춤을 춘 거예요. 호랑나비 한 마리가 이러면서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건 진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궁극의 공포와 굴욕이네요. 그 텅 빈 시멘트 바닥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가족을 살리려고 춤까지 췄잖아요.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짓밟혔는데 똘비가 정말로 A분을 그냥 보내줬나요? 그 납치됐다는 아내분은 어떻게 된 거고요? 그 춤을 다 추고 나니까 똘비가 의자에 푹 기대서 박장대소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형 진짜 눈물 난다. 알았어, 오늘 정사는 이걸로 끝낼게. 다신 내 눈에 띄지 마. 이러면서 자기 수아들한테 A를 병원에 데려다 주라고 지시를 했대요. 병원까지요?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네. A는 차 뒷좌석에 처박혀서 병원 응급실에 던져지다시피 했고, 대충 찢어진 다리 소독하고 붕대만 감고는 진짜 미친 사람처럼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달려갔대요. 아까 전화 받았던 그 남자 목소리 때문에 자기 아내랑 3살짜리 딸이 어떻게 됐을까봐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손가락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더래요. 문을 확 열어져 쳤는데 아내분이 무사하셨나요?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요. 무사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거실에서 아내가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소파에 앉아서 새로 산 최신형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더래요. 딸내미는 옆에서 평화롭게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고요. A가 넋이 나가서 여보, 당신 괜찮아? 핸드폰은 그거 뭐야?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해맑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길래 아까 통화했던 남자는 누구였대요?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여보, 아침에 당신 나가고 나서 당신 아는 이사님이라는 분이 직원을 보내주셨어. 우리 남편이랑 워낙 친한 사이인데 형수님 폰이 너무 낡은 것 같아서 최신형으로 싹 바꿔드리라고 했다면서 직접 와서 폰 세팅 다 해주고 가셨어. 당신 폰은 업무 중이라 꺼져 있다고 자기가 대신 받았다고 하더라고. 와, 미쳤다. 진짜 미쳤네요. 납치나 협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을 바꿔준 거였어요? 네. A가 전화를 걸었을 때 남자가 받았던 건 그냥 폰 세팅을 대신해주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A는 똘비한테 잡혀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납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상황을 다 맞춰본 A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숨을 못 쉬었대요. 완전히 가지고 논 거네요. 철저하게. 맞아요. 아, 이놈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 집구석에 사람을 보내서 내 아내, 내 딸을 웃으면서 구워 삶을 수 있구나. 나는 이놈 손바닥 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장난감이구나. 그게 뼈저리게 느껴지니까 아내한테는 말도 못하고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다시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카센터에 세워둔 낡은 트럭 운전석에 앉아서 밤새도록 핸들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엉엉 울었대요. 그 무력감은 진짜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너무 끔찍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농락당했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버티셨대요? 똘비랑은 완전히 연을 끊은 건가요? 네. 그날 이후로 A는 똘비 이름에 똘자만 들어도 발작을 할 정도로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같이 당구 치던 선후배 모임도 싹 다 연락을 끊어버렸죠. 저랑도 그때부터 연락이 끊겼거든요. 그렇게 진짜 죽은 듯이 납작 엎드려서 일만 하면서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6년이요. 긴 시간이네요. 그래도 열심히 사셨으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다시 잡으셨겠어요. 네. A가 진짜 독하게 일했어요. 카센터도 단골이 많이 생겨서 제법 굴러갔고 아내분도 제빵사 자격증을 따서 부부가 대출을 영끌해가지고 40평짜리 꽤 큰 베이커리 카페를 하나 오픈을 했어요. 커피콩도 좋은 건 납품받고 아내가 직접 빵도 굽고 이제 빚 갚으면서 우리 가족 오순도순 잘 살아보자. 그 악몽 같았던 똘비의 기억은 이제 다 잊자. 그렇게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근데 카페 오픈하고 한 서너 달쯤 지났을까? 무슨 일이 생겼군요. 네. 애인의 카페 바로 옆 건물 1층에서 뚝딱뚝딱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래요. 보니까 엄청 크고 화려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오는 거예요. 솔직히 상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옆에 떡하니 동종업계를 차리는 게 얄밉긴 하지만 뭐 풀법은 아니니까 경쟁해야죠. 어쩌겠어요. 근데 이 새로 오픈한 카페가 오픈 이벤트를 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오픈 이벤트로 뭘 어떻게 했길래? 점심시간, 저녁시간 피크타임 있잖아요. 그때 모든 커피 메뉴를 100원에 파는 거예요. 네? 100원이요? 아니 원두값도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오픈 이벤트라도 100원은 완전 무료나 다름없는데. 그렇죠. 보통 며칠 하고 말잖아요. 근데 그 100원 이벤트가 한 달, 두 달, 석 달이 넘어가도록 계속되는 거예요. 피크타임마다 그 카페 앞에는 사람들 줄이 막 몇십 미터씩 서고 바로 옆에 있는 A 아내의 카페에는 파리 한 마리 안 날아드는 거죠. 구워놓은 빵은 다 쉬어서 버리고 커피콩은 썩어 나가고. 와, 피가 마르겠네요. 대출까지 받아서 차린 40평짜리 상가인데 월세랑 이자는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이 안 되죠. A가 참다 못해서 그 프랜차이즈 카페 점장을 찾아갔대요. 아무리 그래도 석 달째 100원에 파는 건 다 같이 죽자는 거 아니냐, 상도덕 좀 지키자 하면서 따졌는데 그 점장이 아주 차가운 얼굴로 이러더래요. 아유 사장님, 저도 월급 받는 직원인데 어쩌겠습니까. 위에서 오더가 그렇게 내려와서 본사 지원금으로 하는 건데, 그리고 손님들한테 싸게 파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람을 완전히 말려 죽이는 거네요. 근데 소름 돋는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마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카페 이벤트가 한참 진행되던 시기에 A가 운영하던 카센터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곳에 엄청나게 큰 대형 정비소가 하나 오픈을 했어요. 막 최신식 리프트 쫙 깔려있고 직원들도 10여 명씩 있는 그런 곳이요. 아, 왠지 불안한데요. 그 정비소도 오픈 이벤트를 하는데 A가 주로 취급했던 엔진 오일, 미션 오일, 타이어 교체 이런 걸 진짜 수입 원가보다 더 싼 가격에 말도 안 되는 후려치기 가격으로 공인비도 안 받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 손님들이 다 거기로 몰려가 버렸죠. 세상에. 아내분 카페도 영원, 남편분 카센터도 영원, 양쪽에서 숨통을 동시에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바닥이 나고 매달 적자가 몇천 몇만씩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직원들 월급은커녕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담보로 넘어가게 생겼대요. 두 부부가 밤마다 껴안고 울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냐고, 아내는 우울증 약까지 먹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벼랑 끝에 몰려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A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대요. 누구한테서요? 설마 그 옛날에 저희랑 같이 운동했던 그 모임의 선배 중 한 명이었어요. 6년 만에 연락이 온 거죠. 그 선배가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이러더래요. A야,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카센터랑 재수씨 카페 다 망하게 생겼다며? 그래서 A가 한숨을 쉬면서 형님 진짜 죽겠습니다. 옆에 다 미친놈들이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장사를 하니까 버틸 수가 없어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엄청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무슨 얘기였는데요? 너무 긴장돼요. A야, 너 몰랐어? 그 100원짜리 프랜차이즈 카페, 그리고 네 옆에 그 대형 정비소, 그거 다 똘비가 바지 사장 내세워서 하는 거잖아. 똘비가 너 죽이려고 그 두 개 동시에 오픈한 거야. 와, 6년이 지났는데 그걸 잊지 않고 사람 인생이 조금 펴려고 하니까 그때 맞춰서 짓밟으러 나타난 거예요? 네. A는 그 전화를 받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졌대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거죠. 아, 그놈은 한 번도 나를 놓아준 적이 없구나. 내가 가정을 꾸리고 빚을 내서 카페를 차리고 희망을 품을 때까지 아주 어두운 곳에서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내가 가장 행복해질 때 가장 높은 곳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 거대한 돈의 거미줄을 치고 기다린 거구나. 진짜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는 말이 딱이네요.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어요. 도대체 똘비는 왜 그렇게까지 A분을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한 걸까요? 단순히 70만 원 빚 독촉하면서 소리 한번 질렀다고요? 그게 권력자의 오만함이죠. 자기 발밑에 있는 개미가 감히 자기를 물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A는 이제 완전히 도가내든 쥐가 됐어요. 대출 이자는 밀려오지,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할 판이지. 결국 A가 일주일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다가 자기 발로 다시 그 지옥 같은 똘비한테 전화를 걸게 됩니다. 살려달라고요. 결국 그 6년 전 악몽 같았던 4층 밀실로 A분이 제 발로 다시 걸어 들어간 거군요. 네, A가 일주일을 뜬 눈으로 세우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전화를 걸었대요. 수학이 너머로 신호음이 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대요. 이사님, 접니다 하니까 똘비가 엄청 반갑다는 듯이 형, 참 오랜만이다 이러더래요. A가 덜덜 떨면서 한 번만 만나서 사죄할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그 상가 4층 건물로 오라고 한 거예요. 또 그 텅 빈 시멘트 바닥으로요? 네, A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거길 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무릎부터 꿇고 이사님, 제 가게 옆에 카페랑 정비소 혹시 이사님이 관리를 하시는 거면 제발 철회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었대요. 근데 똘비가 아주 능청스럽게 몰라? 내가 운영하는 게 한두 개도 아니고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신경 쓰고 살아? 이러면서 모른 척을 하더라는 거예요. 와, 사람 피 말리면서 장난치는 거네요. 정말 악질이에요. 그러더니 똘비가 씩 웃으면서 그래서 지금 빵꾸란 돈이 얼마야? 은행 대출금이랑 집이랑 다 떠내려가게 생긴 거 나도 다 아는데 솔직하게 말해봐 이러더래요. A가 그동안 까먹은 돈이랑 빚 갚고 뭐하고 하느라 마이너스 3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똘비가 딱 이러더래요. 그래? 3천 있으면 당장 고비는 넘기겠네. 그럼 형, 오늘 대당 20만 원 하자. 네? 또 그 끔찍한 매질을 하겠다고요? 네. A가 그 피비린내 나던 기억이 확 떠올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아닙니다 이사님, 아닙니다.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하고 거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똘비 표정이 순식간에 싹 굳어지면서 이러더래요. 형, 내가 분명히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했지. 내 귀에 형 이름 석자 들리게 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왜 또 약속을 어겨? 네가 지금 내 눈앞에 있잖아. 넌 그날 나갈 때부터 내 약속을 어길 놈인 걸 내가 알았어. 이건 일부러 궁지로 몰아넣고 찾아오게 만든 거잖아요. 철저하게 함정을 파놓고. 맞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결국 A는 그날 그 지옥 같은 4층 의자에 다시 올라가서 종아리 매질을 당했어요. 6년 전보다 훨씬 더 무자비하게요. 바닥에 피가 튀다 못해 흥건하게 고일 때까지 맞고 또 맞았대요. 정말 어떻게 됐나요? 결국 버티지 못하셨겠죠. 못 버티죠. 그 일 있고 나서 카페도 카센터도 전부 헐값에 넘어가고 담보로 잡힌 아파트까지 은행 경매로 날라갔어요.
결국 아내랑 그 어린 딸한테 빚이 넘어갈까봐 위장 이혼이 아니라 진짜로 이혼 도장을 찍었대요. 한순간에 가정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A는 빚쟁이들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다니면서 막노동도 해보고 발버둥 쳤는데 뭘 해도 안 되니까 결국 야반도주 하듯이 해외로 밀항하다시피 떠났어요. 지금은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동진님, 네. 제가 아까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소름이 돋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요? 제가 아까 A분과 6년 전에 분명히 연락을 끊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똘비가 꾸민 100원짜리 카페, 대형 카센터, 그리고 그 4층 밀실에서 A분이 아내와 딸을 두고 고민했던 그 A4 용지 3장, 피를 흘리며 추었던 춤까지. 그 밀실에는 A분, 똘비, 그리고 수아들밖에 없었는데 이토록 구체적이고 소름 끼치는 밀실 안의 디테일을 동진님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알고 계신 건가요? A분이 해외로 도망가기 전에 동진님한테만 몰래 다 털어놓고 가신 건가요? 그게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말하면서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들은 게 A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네, A분한테 들은 게 아니면 대체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똘비요. 저 똘비 입에서 직접 다 들었어요. 헐, 세상에, 똘비가 이 잔혹한 짓을 직접 동진님한테 다 얘기했다고요? 도대체 왜요? A가 다 망해서 야반도주하고 얼마 안 있어서 똘비가 옛날 그 운동했던 선후배들을 아주 고급스러운 룸살롱에 다 불렀어요. 저도 거기 불려갔고요. 최고급 양주를 따라주면서 아주 기분 좋은 얼굴로 무슨 영웅담이라도 되는 것처럼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저희한테 하나하나 다 들려준 거예요. A가 어떻게 피를 흘렸고 A4 용지 3장 앞에서 어떻게 오열하며 춤을 췄는지 낄낄거리면서 우리들 눈앞에서 다 재현까지 하면서요. 대체 왜 그런 짓을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그걸 자랑을 했다고요? 일벌백계요. 저희한테 경고하는 거였어요. 너희들같이 바닥을 기는 벌레들이 감히 내 계급에 도전하면, 감히 내 기분을 거슬리게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떻게 뼛속까지 발라먹히고 멸망하는지 똑똑히 보라고요.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찍소리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술을 마셨어요. 누가 감히 거기서 똘비를 원망하고 A 편을 들어요. 당장 내일 내 밥줄이 끊기고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한민국이 계급이 없는 사회 같죠? 아니요. 보이지 않는 신분제가 철저하게 존재해요. 돈이고 친분이고 목숨줄이에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똘비가 이 방송을 듣고 내일 아침 당장 내 가게 옆에 100원짜리 식당을 차릴까봐 숨이 막혀요. 여러분, 오늘 밤기록에서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과 돈의 폭력이 평범한 인간의 삶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귀신이나 악령보다 더 잔혹한 현실의 악마를 마주한 기분입니다. 동진님, 그 끔찍한 기억을 꺼내어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사히 돌아가시길 바라고 부디 이 방송이 끝나고 아무 일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아니 안전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밤기록이었습니다.